이번 시간은 페이지 71페이지에 제7장 방수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멤브레인 이 피막 방수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멤브레인 방수라는 것은 자, 아스팔트 시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막이라든지 이런 얇은 막을 형성해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방수를 총칭해서 우리가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에는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 같은 얇은 막을 활용하죠. 그래서 이런 아스팔트나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나 또는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나 토막 방수 종류들이 전부 다 이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라든지 또는 모르타르 방수 또는 실링 방수 이런 것들은 멤브레인 피막 방수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방수 바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1번 치키 올린 부위에는 자, RC 바탕, RC라는 것은 reinforced concrete, 철근 콘크리트 바탕을 RC라고 하죠. RC 바탕은 재물 마감을 하고 그 부지 고정제의 사용이나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에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로서 메워주고 평탄하게 마무리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방수 바탕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하실, 보통 지하실 외벽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무 바탕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RC 바탕이나 PC 바탕, ARC 바탕을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지하실 이 외벽, 이 지하실 외벽의 경우는 이 경우는 바탕이 RC로만 해야 됩니다. RC. 그래서 지하실 외벽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합을 받습니다. 수압이나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RC로만 처리해야 됩니다. 특히 저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나 ALC 경량기포 콘크리트 형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치키 올린 불은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에 치키 올림 상단 끝부분에 설치는 빗물막이 턱은 치키 올림 부의 RC와 일체하여서 만드는, 그래서 RC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했죠. 일체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오목모서리 부분, 오목모서리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면 이것은 이 부분은 오목모서리가 될 거고 여기는 볼록모서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볼록모서리가 될 것이고 모서리, 이것이 오목모서리 부분이 됩니다. 오목모서리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 그래서 보통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하고 이 외의 방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외의 방수하고 외의 방수적인 측면.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우리가 삼각형으로 처리해 주시고 삼각형으로 면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외의 방수는 직각이 됩니다. 직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볼록 모서리는 각 없이 면 처리해 줍니다. 둥글게 처리하라는 거죠. 볼록 모서리는 각 없이 면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각 없이 면 처리하다는 것은 둥근 면으로 완만하게 처리해 주라 이거죠. 이 둥근 면, 타원형 같은 둥근 면 처리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이나 이런 모서리 부분은 이 조건에 따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주어지면 약간 차등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방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4번의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아스팔트 프라임은
블루온 아스팔트에 휘발성 용제를 혼합해서 액화시킨 교착제로서 방수 시공 시 밑바탕에 부착력을 좋게 하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의 역할은 접착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이 콘크리트와 같은 밑바탕의 부착력을 좋게 해서 사용을 하는 재료죠. 그래서 얘는 방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부착력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스팔트 컴파운드, 보통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아스팔트 재료 중에 최고 우량품이죠. 보통 블루온 아스팔트가 연화점은 높지만 유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고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동식물성 유지 이런 기름이나 아니면 강분말질을 혼합해서 보통 침입도도 좋으면서 연화점도 높게 만들어주는 아스팔트가 바로 아스팔트 컴파운드죠. 그래서 방수 성능도 우수하고 신축성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아스팔트 양부 판정 시 가장 중요한 것, 양부 판정이라는 것은 아스팔트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부 판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입도죠. 침입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침입도라는 것은 아스팔트의 우리가 보통 경도죠. 아스팔트가 얼마나 무르냐 딱딱하냐를 나타내는 것이 침입도 개념이 됩니다. 근데 보통 침입도는 한랭지하고 온난지 비교했을 때 침입도는 한랭지가 큰 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 한랭지는 보통 20에서 30 형태를 쓰고요. 온난지 침입도는 보통 10에서 20 형태를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략 15 정도의 침입도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특히 지하실 방수하고 옥상 방수를 비교했을 때는 지하실은 온도 변화가 거의 없지만 보통 옥상의 경우는 여름은 온도가 높고 겨울철은 온도가 낮죠. 그래서 침입도가 옥상이 큰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붕 파라펫은 보통 난간벽이죠. 그래서 파라펫과 층계 올린 부분은 최소한 30cm 이상 층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옥상에 고일 수가 있죠. 이것이 벽면을 타고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cm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방수층 보호 누름은 대략 6cm 이상의 콘크리트를 많이 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에서 이제 좀 알아두실 것이 거기에서 이제 정리해서 1번에 펠트의 겹치기는 평행 겹치기가 일반적이고요. 엇갈리게 직교형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비늘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불리한 것이 비늘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펠트나 루핑이 겹친 길이는 상하 좌우 모두 10cm 100mm 이상 겹쳐져. 방수의 기본은 10cm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서만 차이가 있죠. 보통 합성 고무장계 시트 방수는 강한 고무계야 비강한 고무계야 염화 비닐 수지계에 따라서 겹친 길이가 달라지죠. 거기만 차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100mm 10cm가 겹친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합성 고문자개 시트 방수에서 가한 고무계기는 보통 100mm 10cm가 맞지만 비가한계 고무계의 경우는 70mm고 염화 비닐 수지계는 40mm가 돼요. 거기는 차등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수층의 겹친 길이는 기본 100mm 10cm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부분은 항상 명심해 두시고 우리가 보통 아스팔트 이런 루핑을 붙일 때는 기본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에 올록볼록 모서리 부분에 덧붙임이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평면부 루핑 붙이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사지붕일 땐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공사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 알아두고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보시면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양부 판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침입도지만 필요한 산과 가장 거리가 먼 걸 했습니다. 자, 이 먼 것은 바로 마모도죠. 아스팔트가 도로 포장용일 때는 마모도를 고려합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방수를 할 때는 보통 이 아스팔트를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위에 보호 누름층이 가기 때문에 마모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통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아스콘일 때는 우리가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마모도는 도로 포장용 경우는 마모도를 고려하지만 보통 이 방수용은 마모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에 보호 누름층을 공사해서 보통 방수 쪽에서 노출이 된 경우가 없습니다. 아스팔트는. 그래서 마모도를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얘가 나왔습니다.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일반적으로 얘는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니었죠. 자, 그래서 보통 시멘트, 보통 액체 방수액하고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방수 모르타르 이 세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방수하는 것이 바로 이 시멘트 액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액방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방수 공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아파트의 경우는 이런 물을 욕실이죠. 그래서 시멘트 액방이 항상 물이 있는 습기가 있는 곳에 적합한 것이 시멘트 액체 방수가 되겠죠. 근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바탕 구조체가 모체가 나쁘면 방수층도 동일하게 파괴됩니다. 모체 조성에 가장 주의해야 될 방수가 바로 이 시멘트 액체 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보호 누름을 별도로 해줄 필요가 없다. 같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떨어질 일이 잘 없죠. 그래서 보통 얘는 보호 누름층 안 해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소규모 지붕 방수나 지하실 안방수에 비교적 경미한 방수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특히 습기가 항상 있는데 적합한 방수가 시멘트 액체 방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타를 쓸 때 모래는 고운 걸 쓰면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운 모래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2번 개념이 틀렸죠. 그리고 표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면적이 넓을 때는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균열 방지상 신축 줄눈을 두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고 시공은 용량공법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멘트 액체 방수의 경우는 모르타를 사용합니다. 다음 공정을 위해서 모르타를 바를 때 보통 거칠게 처리해줘서 다음 공정이 부착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시멘트 액체 방수에서 이 방수 모르타르는 보통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는 안 된 비빔했을 때 보통 45분 이내에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시멘트 액체 방수에 중요 사항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멘트 액체 방수가 앞전에는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올해는 종합 문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는 유형이라 보시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한다 하시고 하나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 빈틈을 메우는 거죠. 그래서 모체에다가 방수액을 침투시키고 시멘트 페이스트 발랐으면 균열이 생기죠. 그럼 거기다 다시 방수액 침투시키고 모르타르 바르잖아요. 그럼 모르타르 바르고 나서 균열이 생기면 일정 정도 기간 뒀다가 다시 우리가 방수액을 침투시키고 다시 시멘트 페이스트 바르고 방수액 침투시키고 이렇게 반복해서 치밀하게 하는 거, 수밀하게 하는 방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바탕이 건조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다. 바탕이 건조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이 방수 재료, 시멘트 방수 재료의 수분을 자, 이 바탕이 흡수해 버리면 얘가 부착 응결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착 강도가 나오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반건조 상태에서 우리가 한다고 했다. 그래서 바탕이 건조하면 미리 물을 축여주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11번에 보시면 동일하게 시멘트 벽하고 보통 겹쳐 바르는 기본은 100mm입니다. 보통 방수의 겹친 폭은 기본적으로 100mm입니다.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가끔 이어 바르기 겹친 폭도 100mm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저기에서만 달라진다겠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에서 그 시트의 종류에 따라서 그때만 100mm, 70mm, 40mm 이렇게 차이가 있고 기본은 100mm가 표준된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6번에 시트 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시트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뭐 걔는 아스팔트 시트든 아니면 합성 고분자 시트든 전부 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두께가 보통 다른 방수에 비해서 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트의 겹침 위험 부분은 시공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의 시트의 단점은 겹친 부분이나 올록볼록 같은 특수 부분, 이런 부분이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 온도가 민감하지 않아 사계절 공사에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죠. 자, 얘도 일반적으로 이 시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동절기 같은 데는 이런 접착력 부족 이런 박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약간의 처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는 너무 온도가 높거나 이런 추울 때는 사실 공사가 조금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세같이 복잡한 부위의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잡 부위 그래서 5번에 복잡 부위 시공이 어렵고 시트 이음부 이런 부분에 결함이 큰 것이 시트 방수의 단점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자, 도막 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도막 방수는 1번에 프라이머 하도 칠할 때 솔이나 롤러, 고무 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해서 균일하게 도포해 주시면 된다. 프라이머가 하도죠.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세 번을 보통 우리가 도막 방수를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놀 방지를 위해서 항상 어떤가 하면 구석이나 이런 칙기 올린 부를 먼저 칠하고 나서 평면부로 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피놀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액형형 도막 방수의 경우는 주지하고 경화제를 혼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전동기, 비빔하는 이런 전동기가 속도가 느린 것을 회전 속도가 느린 것을 사용해야 된다. 회전을 빠르게 하면 기포가 생겨서 피놀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해서 나중에 도막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액형형 방수제 같은 도막 방수제 같은 경우 우리가 혼합할 때 전동기는 속도가 느린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전 속도가. 그리고 세 번째, 보강포는 바탕의 균열 경감이나 도막 두께 확보나 칙겨 올림 부 이런 경사부에서 도막의 도로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강포를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보강포를 댈 때도 항상 특수 부분 구석이나 오목모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평면부로 진행을 해준다는 점 기억하시고, 근데 보강포의 겹친 폭은 100mm가 아니죠. 이 보강포 겹친 폭하고 방수제 겹친 폭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강포 겹친 폭은 50mm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 방수제 겹쳐 바르기는 방수제 겹침은 이것은 100mm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이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유리섬유, 합성섬유 등의 망상포를 적층해서 도포한 도막방수는 라이닝 공법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방수 도료만 도포해서 방수하는 것을 코팅 공법이라 칭하고, 자, 보통 망상에 포를 설치해주고 보강포를 대중한 것을 라이닝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리고 9번 보시면 옥상 방수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1번 옥상 방수는 구조체 공사에 완료된 후 가능한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조건 빨리 실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시멘트 액체 방수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해주는 게 좋겠죠.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의 경우는 방건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건조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멘트계 이외의 방수들, 그럼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방수라든지 뭐 시트 방수, 도막 방수 이런 것은 바탕이 충분히 건조가 이루어지고 나서 방수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옥상 방수에 시멘트 액방으로 우리가 할 때는 빠르게 공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방수의 경우는 이렇게 충분히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지하 방수층에 비해서 아스팔트 연화점이 높은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자, 여름에 이 태양열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화점이 최대한 높은 것을 사용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침입도도 겨울철을 대비해서 침입도도 큰 걸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옥상의 경우는. 그래서 겨울에 그래서 이 침입도가 커야지 아스팔트가 신축 팽창을 잘합니다. 겨울철에 춥게 되면 수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철을 대비해서는 침입도가 크고, 여름을 대비해서는 연화점이 높은 것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 흘린 경사는 약 200을 이제 배수구 방향으로 이렇게 구배를 두시면 되죠. 물매를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옥상 난간벽의 온도 변화에 대한 방수 신축선을 고려해서 일체식 구조로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아스팔트는 옥상 방수에 사용에 부적합합니다. 스테이지 아스팔트는 다 좋지만 단점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화점이 낮다는 거 하고요, 외기나 어떤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옥상 방수 공사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지하 방수에서 바깥 방수법, 외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자, 외방수의 경우는 이것을 외방수가 되겠죠. 지하 구조체의 외척에다가 방수층을 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외방수라고 칭했습니다. 바깥 방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외방수의 경우는 먼저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잡석 다짐을 해주고 나서, 잡석 지정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밑창 콘크리트를 갖다가 타설해서 보통 방수 바탕 조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방수 바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바깥 방수는 방수 바탕 조성이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위에다가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 구조체를 이중 슬래브 형태로 해줍니다. 슬래브를 이중으로 공사를 해서 지하에 저것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지하 구조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하 바닥 구조체 시공을 하게 됩니다. 본공사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방수청 공사가 바닥 방수청 시공이 선행이 되고 나서 이 본공사인 지하 바닥 구조체 시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서 벽 부분에 이중벽 공사를 해주는데 이때 이중벽은 바깥쪽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안에는 조적벽을 우리가 이렇게 쌓아줍니다. 이중벽 형태로 해서 혹시 물이 생기면 이것을 밑으로 배수관을 타고 아래로 보내줍니다. 그럼 밑에는 슬래브에서는 밑에 배수관을 묻어두고 위에는 통기관을 묻어둬서 공기가 통하도록 해줘서 한쪽으로 물을 다 모아서 펌핑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나서 보통 이 벽 구조체 시공이 보통 먼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시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벽 방수청 시공을 우리가 합니다. 자, 이 벽 방수청 시공을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벽 방수청 시공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호 누름자 2층을 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안 해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호 누름 시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사를 우리가 해줍니다. 그래서 시공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은 의의죠. 지하층 바닥 슬래브 외벽 바깥쪽에 방수층, 외부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방수층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수의 건물 사용 중에 방수층 보수가 용이 틀렸죠. 사용 중에 보수가 용이한 것은 안방수고 바깥 방수는 벽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 바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죠?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네요. 그래서 안방수의 수압이 높은 그것이 이제 수압이 큰 지하실은 거의 바로 이 바깥방수 형태를 씁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하실의 경우는 이 바깥방수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반 안방수는 소규모 지하실 방수나 아니면 저런 데 있죠. 지하실 중에서 수압 적을 때 이럴 때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청 보호에서 벽돌이 방수청 보호벽을 설치하면 좋아요. 여기 공사해 주면 좋고 그 다음에 바닥 방수는 구조체 공사 전에 실시하고 그래서 벽 방수는 구조체 공사 후에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지하실 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안방수는 시공이 용이하고 적당할 때 시공할 수 있죠. 그리고 안방수는 누름벽이 필요하므로 실의 유효 면적이 줄어듭니다. 안방수는 보통 이 방수층 보호 누름을 꼭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깥 방수는 바탕 건조가 용이하고 강력한 방수층을 형성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방수에는 다 이 바깥 방수를 쓰고 보통 바깥 방수는 영구 방수 형태로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깥 방수는 수리 용이하다 하면 틀립니다. 수리는 어렵습니다. 바깥 방수가 수리가 용이한 것은 안방수적인 측면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방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 안방수는 시공은 용이하나 수압에 대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죠. 자, 왜냐하면 안방수는 방수층 안에 시공하다 보니까 바깥 구조체가 바깥에 있고 방수층이 안에 있기 때문에 보통 큰 수압이 작용한 데는 방수층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소규모 방수나 수압이 적은 곳에 적합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이중벽이나 드라이리어는 방수 방습상 간접 방수해야 되죠. 보통 이중벽은 자 이것도 이중벽이죠. 지금 현재 바깥 방수는 방수청 공사하고 또 이중벽도 써요. 그래서 이제 간접 방수 형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습기가 없는 이유가 벽을 이중벽으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리어는 지하실 외벽 앞부분에다가 건조 공간을 두어서 지하실의 채광이나 환기나 통풍 이런 방수 목적으로 설치 앞에다가 건조 공간을 두는 것 드라이리어였죠. 간접 방수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수층을 구성할 바탕은 깨끗이 청소를 하고 우리가 공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바깥방수법은 수압에 대해 유리하나 공사 후 보수가 어려운 단점이 가지죠. 그리고 5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비가 다소 내린 날에 시공하는 것이 틀립니다. 보통 이 시멘트 액방만 보통 반건조 상태에서 하고요. 나머지 방수들은 건조가 돼야 돼요. 아스팔트든 시트든 도막 방수든 비가 오거나 바탕에 습기가 있을 때는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충분히 내부도 건조가 돼도 충분한 건조 시간을 두고 방수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비 오는 날 방수 공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자, 방수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종합방수죠. 그래서 1번에 블로운 아스팔트는 옥상 방수에 이용되는 맞죠? 자, 블로운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높습니다. 방고체로 만들어진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연화점이 높기 때문에 옥상에 사용해도 관계없죠. 근데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이미 상온에서 반액체 상태가 됩니다. 반액체이기 때문에 얘는 주의하실 것이 옥상에 사용할 수 없다겠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그리고 이번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밑바탕과 접착용 아스팔트의 접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블로운 아스팔트 50%, 휘발성 용제 신나 50%하고 만든 교착 재료라 했죠. 그 다음에 3번 아스팔트 방수의 모서리나 구석 바탕 모두 직각이 되어 꺾어서 밀착한다 해서 틀렸죠.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 아스팔트 방수를 할 때 틀리죠. 오목모서리냐 오목모서리가 있고 볼록모서리가 있죠. 볼록모서리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오목모서리는 우리가 삼각형으로 처리한다 했어요. 이거는 삼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볼록모서리는 이거는 둥근면이죠. 둥근면으로 완만하게 가급시 처리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직각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이외의 방수들이 직각으로 한다 했죠. 이 아스팔트 외의 방수들이 모서리 부분을 직각으로 처리하죠. 오목모서리 부분을 직각으로 처리하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은 모두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웬만하면 틀리죠. 시험 문제에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위생기구나 급배수 간에 간통하는 부분은 세밀하게 시공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공사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스테이지 아스팔트는 외기 충격 저항은 블로운 아스팔트가 약하죠. 그리고 연화점이 낮다는 거, 이것이 스테이트 아스팔트의 단점입니다. 나머지 측면은 블로운 아스팔트보다 다 우수하지만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단점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하단에 보시면 방수 토막 상식 개념을 다뤄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그 에폭시계 토막 방수, 에폭시 수지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마모성이나 내약품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방수 개념상 바닥에도 많이 사용한다. 지하 주차장 바닥 같은 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은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옥상 같은 외기에 직접 이렇게 해놓으면 태양빛 이런 데 비추면 이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에폭시 도막 방수의 경우는 옥상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하실 같은 이런 바닥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액성일 때는 틈새 이런 게 잘 숨어가지고 굳어지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균열 방지 효과를 가지고 이런 건 아니다. 균열이 생겨서 틈이 생겼으면 그 안에 스며 들어가서 균열 보수해서 메워서 균열 보수해 주는 개념은 될 수 있지만 이 에폭시 도막 방수에 해놓으면 균열 방지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마스킹 테이프, 백업제, 본드 브레이커, 실링 방수하고 관계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기억을 좀 해 놓으십시오. 용어를. 마스킹 테이프는 주변에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시공 중에 주변에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는 마스킹 테이프고요. 본드 브레이커도 테이프다. 줄눈 바닥에 실링제가 붙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는 본드 브레이커고, 자, 백업제는 소정 위치로 줄눈 깊이가 조정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넣어주는 재료가 백업제였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도막방수 1액형형과 2액형형이 있는데 보통 1액형은 일반적으로 바로 배합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칠할 수 있는 형태고 2액형형일 경우는 보통 저겁니다. 주재하고 경화재 혼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2액형입니다. 보통 2자라는 수치가 들어가면 어디에서나 경화재를 넣어가야 혼합을 배합을 해줘야 되는 게 2자가 붙습니다. 뭐 2액형형 무슨 2자라는 것이 나오면 이 경화재를 첨가해서 배합 혼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 14번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공사 보도록 하면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가 보통 얘가 방근성이 우수하죠. 뿌리가 뚫고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이 방근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수밀성이 좋습니다. 수밀성이 좋은 것이 바로 이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가 됩니다. 자, 근데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옥상 녹화 방수, 최근에 옥상을 녹화 정운을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공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는 재료가 많죠. 가항 고무계가 있고요. 그래서 가항 고무계, 가항이라는 것은 항을 가했다는 것이죠. 고무의 탄성을 주기 위해서 항을 가한 것은 가항이고, 비가항은 항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염화 비닐, 수지개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방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항 고무계나 이런 고무계들은 일반적으로 오목, 볼록, 모서리 부분 이런데, 자, 이 덧붙임이 먼저 진행이 되고 평면부 부착하기 전에 덧붙임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염화 비닐 수지개의 경우는 기계 고정법이든 전면적 접착법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일반 시트를 부착하고 나서 보강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수지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기본을 잡아두면서 자, 접근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 공법입니다. 일반 시트 붙이기 전입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붙이기 전에 오목 모서리 같은데 우리가 덧붙임이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합성 수지개는 우리가 수지개는 일반 시트 붙인 후에 오목 볼록 모서리에 고정물 붙이는 보강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합성 고무계 전면저차, 합성 수직의 전면저차 공법에서 ALC 파넬 단변 접합부에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폭 50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성 고무계 전면저차공에서 비강 고무계 시트를 사용할 경우 비강계는 항을 가하지 않은 고무계를 비강계라 하죠. ALC 패널, ALC는 경량기포 콘크리트죠. 그래서 패널 모서리부는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폭 120mm 정도의 비강계 시트를 먼저부터 붙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시트 접합은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 아래로 오면 안 되죠. 위로 가야 됩니다. 보통 지붕공사 경사 지붕은 기본이 이거예요. 항상 시공은 아래에서 위로 가야 돼요. 아래에서 아래 부착하고 위에 부착을 이렇게 해 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착해 나가기 때문에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 위로 올라가야죠. 그렇지 물이 흘러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가기 때문에 물매 아래쪽 시트, 물매 위쪽 시트 아래 그게 위쪽 시트가 위로 가게 이렇게 시공을 해 주셔야지 원활한 물의 흐름이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붕공사와 관련돼서는 아래에서 위로 시공을 해 나간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부적인 문제는 시방서에 관계돼서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은 실전 모의고사 쪽에서 세부적인 설명해드리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